자, 교과서 강도 넘어가기 전에 그 심화 강의 교재를 좀 볼게요. 거기 이제 산미증식계획과 20년대 산업정책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산미증식계획 명분을 보면요. 그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에 대한 농가 경제 향상 도모,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내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 개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애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걸었어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산미증식의 계획 목적.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제 조선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를 만들기 위한 실시한 농업 정책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의도죠.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자, 산미증식의 배경을 보면 일단은 일본이 그 당시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했는데 문제는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가가 높으면 안 돼. 쌀값이. 낮아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산업화 정책으로 이촌항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업 생산량이 확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엔 쌀값이 폭등돼가지고 그 당시 폭동까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일본의 내각이 교체되고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부족한 쌀을 이제 한국에서 그 수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독점 자본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잖아요, 일본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거대한 독점 자본들이 성장했는데, 일본의 국내에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쌀 농사에 투자를 해요. 나중에 30년대는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일본 총독부는 우지식 따지면, 일본식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도 이제 총독부 입장일 때는 조선을 이제 안정화시키려면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되잖아. 지금도 있지만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본 그 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본에 보면 이제 공장법 있어가지고 노동 시간이나 임금도 규제하고 있는데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 독점 자본들이 잉여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했냐. 우리나라 조선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 주로 이제 쌀농사 20년대에 투자를 하죠. 자,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 보면 크게 두 번에 걸쳐 실시했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뭐 3차 계획이 있는데, 이건 3차 계획은 산미증식 계획 원래 목적과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전시사항이니까. 그래서 보통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고, 산미증식 계획의 방법,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 구축에 나와 있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장. 그래갖고, 토지 개장 사업은 관계시설을 이제 개선하고, 지목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 것은 이제 반환에서 논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개간, 간척, 천수답의 수리합, 답합. 천수답이라는 것은 별다른 저수지가 없는 논밭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 물을 기다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 의존해갖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어갖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 수의조합을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고,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수의조합에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저율로 이제 이자를 대부를 해주는데, 자, 이거 좀 뒤에 얘기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사개장 일본식 사업은 이제 품종개장,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개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사용하거나, 경종법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걸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토지 개장 사업과 그 다음에 농사 개장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에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장 그 내용을 각각 써라.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증상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수탈량은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문제점 보면, 자, 여기 보면 토지 개량을 계획해서 농산물 증대시켜 일본에 소를 수출하고 있지만 농사 개량이 부진해서 실적이 미비했고요. 두 번째는 불황으로 사업자금의 조달이 난감했고 특수회사 설치가 안 됐다. 그 다음에 토지 개량에 대한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았다. 이 말은 뭐냐면 농사에서 얻은 이익보다는 그냥 토지를 소유하면 땅 투자해갖고 얻는 이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 총독부가 받아지 않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자본들이 그 토지 개량보다는, 물론 개량도 했겠죠. 삼미징식계획에 참여했지만, 그거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들여갖고 땅 투기해갖고 돈 버는 거?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민들 강력한 반발. 그래갖고 이 당시에 이제 삼미징식계획 하면서 뭐가 많아졌냐면, 일본식 대농장이 대농장. 자, 대농장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거에서 이제 고유의 뭐냐면, 고유의 소작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 이때 이제 뭐냐면, 농민들의 항쟁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1920년대 농민 항쟁이 많았던 이유가 삼미징식 계획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삼미징식 계획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자,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어서 수탈량이 더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제 생산한 양이 적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대신에 그 부족한 쌀을 어디서 메꿨냐면, 쌀보다는 이제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와. 그래서 콩, 조,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수의조합을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토지 개량 사업에 수의조합을 이제 만들어가고 조수를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주 중심 운영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얻은 그 뭐냐면, 이득은 지주들에게 큰 혜택을 줬어요. 조선이 대지주나 일본이 대지주에. 그래서 지역마다 3분의 2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의 합의를 통해서 수의조합을 만들고, 또 나머지 그 중소지주들이나 자장농들 어쩔 수 없이 일단 만들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수의조합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의조합비를 똑같이 내는 거야. 똑같이. 평등한 것 같죠? 아니에요. 대지주들은 쉽게 구할 수 있죠. 똑같은. 그리고 그걸 또 없으면 은행에서 싼값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 은행에서. 근데 중소지주나 자장농들은 대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뭐야? 더 많이 부담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꼬도 고지도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은행에 넘어가죠. 담보로. 자기 땅이. 그 은행은 다시 그걸 싼값으로 누구한테 부과해준 거야? 대지주에 부과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일본인 한국 대지주에 집중돼,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한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중소지주나 자장농들이 몰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를 매기도 할 때 그 한국인 대지주와 일본인 대지주 이게 있고, 중소지주층은 얕고, 다 보면 다 몰락을 해서 뭐가 됐냐면 이제 소장농이 몰락이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가 어떻게 될까? 더 강화돼요. 예. 특히 이제 일본인 지주보다는, 아니 한국인 지주보다는 누가 더 많을까? 일본인 대지주들이 더 많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형상을 낳게 됐다. 그래서 이 대지주들은 당연히 누구와 결합이 될 수밖에 없죠? 총독부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총독부의 어떤 좀 시다바리, 말단 행정 역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민족주의자, 한국인 대지주들이 상당히 몰려 빠졌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상표화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쌀 농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 단자형 농업 생산 구조가 돼요. 이건 뭐냐면 시장적인 시장 구조에 되게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쌀값을 올리면 상당히 이득을 보지만 쌀값이 확 폭락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 이제 곡물 재배를 해서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한 곳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다음 소작쟁이가 빈발되죠.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걸 와중에 조선노동 총동맹이 결성돼요. 이게 1924년이거든요. 나중에 뒤에도 하겠지만 조선노동 총동맹은 두 개로 또 갈라지죠.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 그 다음에 조선농민총동맹 이렇게 갈라지죠. 자, 그 다음에 농민생활이 악화되고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 1번 등지의 이주민 신갈도 이거는 뭐 1910년대와 마찬가지고요. 자, 그 20년대 그 산업정책을 보면 이제 뭐 회사력이 폐지되죠. 예. 그래서 일본 자본의 진출의 원활 목적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 간세가 철폐돼. 이 왜 간세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간세가 있었거든요. 왜 간세가 있었냐?
그거는 누구의 눈치를 봤냐면 그 당시 외국 열강대 눈치를 본 거야. 10년대는 간세를 확 철폐할 뿐이야. 일본하고 조선 간의 간세를 철폐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당시 어느 정도 통치가 완비된 후에 1920 그거는 또 일본이 또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또 개선했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눈치 볼 거 없다 해서 간세를 철폐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예외는 뒀죠. 면지법하고 주유는 제외시켰어. 예. 저도 왜 이걸 제외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면지법과 술을 파는 거는 간세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본 애들이 우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본 애들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간세 조항을 두는 게 제외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면지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지갑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 단가가 싼 데가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에서도 뭐 공장이 만들어지고 면지고 하니까 괜히 잘못됐다 조선의 싼 면직업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 이쪽으로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주는 술인데 술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이것도 뭔가 노동 단가가 좀 약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는 제외하고는 다 열었다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 자본가들이 이제 일본 자본이 막 들어오니까 상품이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은행력을 공포해서 거대한 자본 침투에 기반을 마련했다. 뭐 등등. 이게 이제 20년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도 잠깐 볼게요. 이거 같이. 자, 3, 40년대는 병창 기지화 정책이라는데, 일종의 그 대륙 침략하기 위해서 병창 기지를 만들고 조선은. 그래갖고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 물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때 이제 남면 분양 정책을 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 그래가지고, 면직물과 그 다음에 모직물, 그 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본의 방적업자들 보호하려고 했다. 왜냐면 1930년대 들어가면, 미국이 이제 20년대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근데 30년대 들어오면, 이제 견제하면서, 뭐냐면 이제 통제하려고 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제 막 통제하고, 일본이 또 대륙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 지금 중국 막 견제하고 있죠? 화웨이도 지금 족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예. 그래서 왜냐면, 화웨이를 계속 놔둘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그 기술 사업이 계속 성장해서, 뭐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좀 약간 일어날 때 밟아야 된다. 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그 자원을,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 부양 정책을 했고, 이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방직업자, 일본의 방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중공업 육성 정책을 하죠. 그래서 북부 지역은 이제 일종의 중화공업단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수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일본 자본이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미쓰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소나 철도를 건설하고 그래서 일제가 이제 전쟁을 필요한 것들을 한반도에서 뜯어내기 위해서 한반도 일종의 분륙경제에 묶어서 만주 그다음 한반도 일본을 같이 묶어가지고 서로 연합을 해갖고 이제 병창기지화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 남면 분야 정책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더니까요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일본 방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주의로 원료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했다. 방적이 뭐예요? 방적은 뭐죠? 실을 뽑아내는 걸 방적이라고 하죠. 방직은 뭐예요? 치는 걸 짜는 걸 방직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자원 약탈 이제 쭉 있는데 농산물 강업작물을 이제 수탈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20년대 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일본이. 금 수탈을 했는데 그때 30년대는 금이 이제 필요 없게 돼. 왜? 금을 이제 금수 조치를 하니까 금을 가지고 뭐 물건 살 수 없어요. 국제시장에서. 그럼 금을 가지고 뭐 탱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탱크나 무기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철강산, 그 다음 낙강, 그러니까 낙강산, 뭐 납이나 그러는데 납이나 동, 철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삼미증식 계획인데 이때 삼미증식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이거는 이제 전쟁 기간에 쌀이 부족하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식량 배급과 미국 공출제도 이런 것도 있고 금속의 강제 공출, 네, 조선 식량 관리령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여러 이제 있어요. 뭐 국가 총동원법, 직용료 그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원래 그 일본 애들 30년대 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청년을 뽑아가지고 군인을 만들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총을 쥐어줄 경우에 그 총이 누구한테 향할 수 있죠? 자기들한테 향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진짜 소수 엘리트 군인들 외에는 군인 안 시켰어. 근데 30년 넘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후반에 들어가니까 병력장은 깔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 형식으로 받다가 거의 이제 반지원. 그러다가 아예 징병제를 시작하죠. 1944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절차를 갖춰서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20년대에서 이제 3, 40년대 병창 기지화 정책과 그 당시 삼미징식 계획을 이제 쭉 받고, 그럼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167페이지 보면, 자, 1차 세계대전 참전의 자본주의 경제 확립한 일본은 고도 성장에 필요한 노동 수탈과 식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에 필요한 일본의 공급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 착취하려는 이른바 삼미징식 계획을 세웠다. 자, 이 계획은 토지개량과 농사개량, 요거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의 그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위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일본으로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추진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 명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기출문제 그거 외워두시고, 자, 삼미징식 계획은 1920년대 세 차에 거쳐서 15년 동안 추진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936년 이후에 그 쌀 생산량이 30%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이게 한 34년인가 35년까지 추진했는데 그게 왜 중단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쌀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일본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쌀 농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쌀이 넘쳐 흐르는 거야. 30대 중반 이후에는. 근데 쌀값이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지잖아요. 대공황 이후에. 근데 문제는 조선의 어떤 그 쌀값이 조선의 이제 낮은 쌀이 일본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더 쌀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뭐냐면 중단이 돼요. 삼미징식 계획이. 자, 하여튼 예초 무제한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에 증상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의 쌀 수출은 연간 8배 증가했고 즉 전체 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 결과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절반을 줄어들고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 들어오는 작곡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일제는 미국 스타를 목표로 한 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를 파뜨렸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식량 사정이 나빠진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리조합비, 그다음에 증산에 투입된 운반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결국 일본의 삼미징식 계획은 1920년 소작쟁이가 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되게 소작쟁이가 격화되는 것들 중에 크게 일어나는 게 두 번에 걸쳐서 20년대, 30년대, 20년대, 30년대 초반, 20년대는 삼미징식 계획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대는 이제 그 신간에 해체되면서 그다음 사회주의에 거기 참여하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로 20년대 이제 정책 목표는 소작적인 목표는 주 경제적인 목적이었고 그 당시 이제 30년대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게 이제 있는데 뒤에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삼미징식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한국민의 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값싼 외국 쌀과 만주의 조를 다량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식량 문제를 야기했다. 자, 2000년 삼미징식 계획을 통해서 한국의 쌀의 수출이 급증했다는 것은 한국 내에 미국의 상품 확수이 전개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생산과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농민체의 계층 분화가 촉진되고 이때 농민체 계층 분화는 뭘 의미한 거죠? 토지가 어디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한국인 지주와 일본인 대지주에 집중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소농민층이나 자작농을 몰락하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특히 일본인 대지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삼미징식 계획이 이제 농민 경제에 어려운 것이 삼미징식 계획이 가장 큰 특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미징식 사업을 통해서 자작농가 중소지주는 점차 몰락을 한 반면에 그 토지가 일본인 대주주, 특히 일본인 대주주에게 이제 토지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1937년에 중국의 침략에 이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경제 수탈을 이어 노동력과 인력을 강제 수탈에 이뤘다. 이와 같은 침략 전쟁이 연속돼서 우리나라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인력에 수탈당하는 병창 기지화 정책은 개편되고, 일제는 우선 내부의 이제 농업공학을 타개하자. 여기 농업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공학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공급과 수요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야.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일본 애들 자본이 국내 농농사에 많이 투자하거든. 그 다음에 오히려 생산이 늘어나.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처럼 쌀값이 이제 쌀이 조선에 쌀이 오면 가격이 대폭 나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다음 34년에 삼미징식 계획을 중단한 거야. 대신에 이제 일제는 농촌 진흥 운동을 해요. 이게 간제 운동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다음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그 사회주의 세력을 막고 후방을 안정화시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쌀 생산을 주력했던 한국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 그래서 이제 농민의 기축생활의 납세 이행을 독려했고, 그것 때문에 한국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고요. 또 침략 전쟁을 위해 군수품 조달 공장을 세웠으며 금속기계의 중화공업을 육성했다. 자, 일제는 태평양 전쟁 후 군량 확보가 시급해지니까 미국 증식 계획을 전가했는데, 이때가 제3차 삼미증식 계획이야. 근데 삼미증식 계획은 3차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1, 2차의 목적과 배경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소비 규제의 목적으로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했고, 또 미국 공출 제도를 시행했죠. 미국 공출 제도는 뭐예요?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뭐냐면 강제로 사들이는 거야. 근데 그 일정한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보다 높아야 낮아요. 훨씬 낮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의 반 수탈당한 거야. 자, 그제야 한국 농민들은 생산된 쌀을 일제 당국에 부락 단위로 강제 팔고 식량을 배급받아 끼를 이어갔으며, 그리고 일제는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해서 금속재 그릇을 강제 공수했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 그 물자들, 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뭐 불이 이런 것들 이제 공출하는 것도 금속재 그릇을 공출해서 하기도 했고, 자, 이를 위해 농기구, 식기, 제기를 물론 심지어 교회의 자원총까지도 징발하여 전쟁 무기를 이용했다. 자, 일제는 이런 경제 수탈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 체제를 이제 갖춰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는데, 우선 전선이 확대되니까 한국인들 전쟁터로 몰아넣어 일본인을 위해 싸우겠다. 처음에는 지원병제를 이용했다가 이제는 진병제 바꾸고, 그래서 그때는 수십만의 청년들이 강제로 징집됐죠. 그 다음에 학생 지원제도 병도 만들어서 학생들을 전쟁터에 끌고 갔고요. 이 밖에 이제 전시 노무에서 한국인들 강제 동원하는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많은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 이제 뭐냐면 강제 수용하고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군수 공작, 철도, 그 다음에 탄광 등등은 이제 혹사하면서 이제 뭐냐면 일을 하겠고, 어린 학생과 여성들도 예의가 아니어서 근로 동원이라는 이유로 그 뭐냐면 군사시설 공사와 토목공사를 동원했고, 이때 이제 그 여자 정신대를 만들었어요. 또 여자 정신대.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정신대는 꼭 위안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상당수 군사 공장에 이제 하고 위안부는 따로 거죠. 성노예를 이제 파는 건 그 나중에 있고,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 상당수가 그 당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정쟁터에 보내져 군인들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했다. 그래갖고 이 당시 일본군은 점령 지역과 식민지 곳곳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게 조직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등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뭐 과제 내용들, 예.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되고, 뭐 사이트 정도의 발언도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쭉 대륙 병창 기지가 있고, 국가총동법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그 당시 이제 뭐라 할까, 일본에도 적용되는 그 법인데 1938년에 만들어진 법이야.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뭐 이 나머지는 이제 사실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민족운동, 국내 민족운동, 예,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인데,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야.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기출인데 국내 민족운동을. 자, 아까 이제 몇 페이지 펴보냐면 기본 심화 강의 교재를 잠깐 펴보세요.
379페이지 보세요. 379페이지. 자, 1910년대 국내민주운동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적 민주운동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눴어요. 하나가 뭐냐면 복벽주의 운동하고 공화주의 운동이 있어. 자, 앞으로 독립할 때 나라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복벽이라는 건 뭐냐? 자, 요때 벽자는 임금 벽자예요. 임금 벽자. 예전의 임금을 다시 돌려놓자. 조선왕조를 부흥하자. 이런 단체고, 자, 이 복벽주의 단체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독립의금부예요. 그래서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금부 여기 있고, 그다음 공화주의는 여러분들 아시피 이제 왕조가 끝났다. 네, 공화제를 하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뭐냐면 대한강복회. 그 다음에 뭐 대한인국민회 뭐 이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요 단체 이제 운동의 공화주의 운동은 지금 이제 가정부를 건설하자. 요때 가정부는 뭐죠? 임시정부죠. 이런 것들 주장하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복벽주의 운동과 공화주의 운동. 근데 이것이 이제 3.1운동 이후부터는 뭘로 넘어가죠? 공화주의 운동, 공화주의.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공화정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 왜 3.1운동을 계기로 공화주의 넘어가냐? 일단 3.1운동 이전에는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종을 믿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3.1운동이 고종이 죽었잖아. 그래서 순정밖에 없죠. 근데 순정이 비리비리해. 그래서 이제 못 믿겠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공화주의 넘어가 버린 거야. 예. 그래서 20년대부터는 복벽주의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추세가 뭐냐면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마지막 의병장이야. 최응원이라는 사람이죠. 1915년에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서 서북지방에 이제 중심으로 경기, 강원, 항해, 평안도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1910년대는 보안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결사 자유가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밀결사였어요. 비밀결사.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교육, 식상, 대목운동을 표방했으나 실제적 운동은 독립전쟁론을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공화주의하고 복벽주의 단체 있죠. 그래서 신한혁명당, 그 다음에 뭐 독립의금부, 민단조합은 그 당시 복벽주의 단체고요. 공화주의 단체는 대한강국회, 조선국민회 뭐 등등등 이런 건데, 요게 좀 눈여겨볼 단체가 뭐냐면 신한혁명당이에요. 자, 신한혁명당은 원래는 복벽주의 단체였어. 근데 1917년에 대동당면 선언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 당시 공화주의를 포방해서 복벽주의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국내 조직 같은 거 쭉 보면 독립의금부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마지막 의병단체야.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활동했는데 주로 임병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활동했어. 임병창은 그 당시 그 최익현의 제자예요. 1912년에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의 의병장과 유성수를 조직하고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는데, 고종을 복위시키고 전국적 의병투쟁을 전개를 목표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국권 반환 요구 서신들을 각국에 발송시키고, 민중공기계획을 사전에 민중공기계획을 했다가 사전에 발각을 돼요. 그래서 그 단체가 해체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유배를 가, 검은두. 예, 임병찬.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이 있고, 그냥 대한강국회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대한강국회는 공화주의자들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대한강국회는 풍기의 강복단과, 그 다음에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들이 이제 합쳐져서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내세웠던 것은 뭐냐. 자, 남북 만주의 사관학교를 세워 사관을 양성하고요. 무력 양성을 통해 일본의 선멸전에 전개하는 투쟁의 방침을 정하고, 독립전쟁론을 내세웠죠. 의의는 봉건왕조의 부활을 주장한 복벽주의 천상과 공화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의병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은 3.1운동으로 계속 계승해서 만세 시위운동을 발전시켰다. 이걸 보는데 자 요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뭐 자립반이나 송죽회나 그 다음에 뭐 민단조합이나 성명단, 자진회 뭐 등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910년대 국외민족독립운동 볼게요. 일단 자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은 크게 의변정쟁 계열과 신민의 계열이 주도를 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의 동포사회를 기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독립운동 기지 개척을 했죠. 네, 해외 독립운동 기지 개척, 독립전쟁론에 입각해갖고 그 당시 민정과 조직과 군정 조직이 완비된 독립된 자치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했고요. 대표적인 게 남만주의 삼원보, 밀산보의 한흥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총. 이게 일종의 남만주 지역의 허브가 삼원보고요. 그 다음에 밀산보, 북만주 지역의 허브가 한흥동이야. 그 다음 블라디보스토크의 허브가 신안촌이고요. 그래서 잠깐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걸 지도 보고 이제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이용해는 요 지도가 좀 간단하네요. 네. 여기를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느 지역이냐? 요 지역이 그 당시 남만주, 요 지역이 남만주예요. 이걸 서간도라고 하죠. 서간도. 여기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저쪽 동쪽으로 이 지역을 뭐냐면 북만주라고 하고 북간도라고 해요. 북간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있죠? 연해주. 그러면 요게 크게 세 개 구역고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종의 독립군 기지가 있어. 독립군 기지가 있는데 되게 신민하고 연결된 기지인데 자 일단 남만주는 어딜까요? 여기 삼원보 그 위치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삼원보에 이제 자치기구들이 만들어 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전소군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도 요 부분에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만주를 잠깐 볼게요. 북만주는 여기가 중심지가 한흥동이야. 한흥동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신카이호 부근에 있는 한흥동. 그래서 밀산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족을 흥하게 한다. 여기 한족은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여기 되게 많죠. 여기 용정 있죠, 용정. 용정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위치 알아두세요. 예전에 물어봤으니까.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지가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토크예요. 네,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신안촌이 여기는 없는데 신안촌이 있었어. 신안촌. 그리고 거기에 자치기구로서 이제 선명회, 건업회, 대한강국정부, 대한국민회 등등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그 1910년대, 20년대까지 연결돼요. 여기에서 이제 남만주, 북만주, 연해주 지역에 각각의 이제 요거와 함께 그 위치 있죠.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표를 보고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만주, 연해주 그 지역을 보면 북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이제 한흥동이죠. 밀산부의 한흥동이고 자치기구가 이제 간민자치회, 간민회, 대한국민회 그래 이런 것들이 군정기구가 그 당시 중강당이 있어요. 중강당은 원래는 대종교 집단들이야. 그걸 바탕으로 했다가 이게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편입되죠. 그러면서 북로군정서군이 이름을 바뀌어요. 이 북로군정서군은 여러분 아시는 김자신 장군이 뭐야? 청산리 전투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서준서숙, 명동학교, 항민학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위치 파악을 해두시고 자 남만주의 중심 지역은 어딜까요? 삼원보죠. 삼원보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름 다 똑같은 단체야.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냐면 그 당시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사기관으로서 그 한족회를 개설한 선호군정소군인데 이것도 이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에 들어가죠. 임시정부 밑에 들어가면서 군정서군, 선호군정서군 이름이 붙여진 거야. 예. 그리고 여기 있고 그다음 학교도 그 유명한 뭐가 있죠? 신흥무관학교야.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름 바뀐 게 뭐야?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이름이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흥국어학교는 거의 10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이혜영과 그 뭐냐면 7명의 형제들 위해서 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10년 동안 운영해서 이제 폐교됐지만 그 안에 독립운동 투사들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요거. 그래서 신흥국어학교 되게 유명한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신안촌인데 신안촌 한민회, 성령회, 건업회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의 뭐 똑같은 단체도 이름만 계속 바뀌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대한강복군 정부가 만들었고 건업회를 이제 개성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냐면 여기 학교도 만들었다. 대전학교, 뭐 한민학교, 개동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보면 뭘 보냐면 중국 관내 활동을 좀 볼게요. 네, 중국 관내. 자, 중국 관내에서 좀 눈여겨볼 단체들은 신한혁명당이에요. 그래서 북경에서 건설한 당인데, 자, 이 신한혁명당은 원래는 아까 복덕주의에서 출발했죠. 근데 나중에 대동단계 선언을 계기해갖고 황제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주권을 내세우면서 공화주의 포방하게 돼요. 대동단계 선언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 신한혁명당이라는 게 있는데, 신한혁명당에 신한청년단이 있어.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단체예요. 신한청년단은 그 당시 파리 강화의 김규식을 파견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한청년단이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규식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파리 유언부를 설치해가지고 활동해. 그래서 간판만 내고 바꾼 걸로 보시면 돼요. 원래 신한청년단을 활동했다가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합류한 후에 파리 유언부를 설치했다. 자,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안차고 공립협회를 설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단체가 있다가 나중에 장인환 정명훈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이후해갖고 그 당시 이제 미주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10년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민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지역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지방 총회를 설치하죠. 그리고 간도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한양동 건설에 많은 이제 지원을 이제 했죠. 그 당시 대한민국민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미주 교포들이 여기 좀 미국 좀 잘 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노동을 했던 것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갖다 의원금을 냈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신한민보 같은 거 있죠. 기간적으로 신한민보를 이제 발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도 인물을 보면 박용만, 안창호, 이승만 등이 주도했는데 문제는 이승만하고 박용만이 나중에 싸우게 돼요. 예전에 이제 그 몇 번 역사 포럼이 나오고 최근 역사전에도 이제 나왔는데 이승만은 뭘 주장해요? 외교 독립론을 주장해요. 근데 박용만은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달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 이승만과 박용만이 원래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박용만, 이승만이 감옥소에서 같이 지냈죠. 그래서 서친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고 나서 각자 미국에 갔는데, 그 박용만은 이제 네브라스카주인가? 그 네브라스카주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군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이 하와이 끝까지 박용만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같이 활동하자. 그래갖고 이제 갔거든. 근데 그 박용만 입장 때는 이제 이 무장투쟁을 주장하자 중요해가지고 국민 개별성 같은 그러니까 국민 개병설 같은 걸 주장하거든요. 이 책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쓰는 국민 개병설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심호를 통해서 군인 양성해가지고 주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뭘 결성하냐면 여기 대조선 국민단을 결성해.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일종의 주경 야독이죠. 예. 그 농장 하나 불려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하와이 법에 그게 있어요. 그 하와이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총을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막 군사훈련을 받는 건 금지시켰거든요. 목총을 가지고 이게 한 거죠. 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뭐 시가전도, 그러니까 시가 행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사회자는 이승만이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이승만이 뭐야? 외교독립론이죠. 그리고 박용만하고 이제 또 뭐냐, 돈 문제 때문에 싸워. 이 돈 문제. 제일 중요한 돈 문제 같아.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그 하와이에 있는 대한인 국민의 돈줄을 장악하려고 그 당시 박용만 세력들 막 하고 싸우죠. 그래서 그때 그 서로 소송하고 칼부림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승만이 꼬지를 내지 박용만한테. 그 미국 사복 당국에 박용만이 일본 함대를 공격해가지고 폭탄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페이크야, 페이크. 근데 그것 때문에 박용만이 이제 큰 공경을 이제 겪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해갖고 이제 미국 갔다가 다시 상하이 갔다가 중국에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친일활동했다는 식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돼. 그래서 요번에 역사전을 해서 그걸 다뤘더라고요. 그 박용만과 관련돼서.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다. 이승만과 박용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 박용만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돈줄을 치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7, 80% 자기가 먹고 20, 30%만 임시응고 좀 하고, 그래서 그 100년 전쟁에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 데리고 놀고 도박하고 했는데 그거는 역사서에 없죠. 예. 하여튼 그때 갈등이 좀 심했어, 이 부분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흥사단은 이제 여러분들 안창호가 만들었죠. 그래서 LA에서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했고, 이게 지금도 있어요. 대학로 가보시면 해화도에 거기 흥사단 건물도 있고 활동도 해요, 지금도. 예.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우리 민족은 1910년대 일제 가혹한 무단 통치 아래서 독립운동을 계속해 갔다. 자, 이 시기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비밀결사 형태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단체 활동을 못해.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일의병운동 계열과 그다음 예국개몽운동 계열이 합류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본래 한일의병운동 계열은 무장투쟁을 펼치고 예국개몽운동 계열은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으나, 자, 이 시기에 들어와서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합류하게 되었다. 이처럼 각계 각층이 참여해 조직된 비밀결사는 한말 한일 의병전쟁과 예국개몽운동의 정통을 계승 발전시켰고, 그래서 한일의병운동의 정통을 계승한 비밀결사로서는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 풍기강단, 민단조합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예국개몽운동의 정통을 계승한 비밀결사는 조선국권회복당, 기성볼단, 조선 상직장려계 등등등등 이고 있죠. 자, 이 밖에 백산사회나 대동산정 등 미국 작파상을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 비밀 연락 거점을 활용했다. 그 다음에 가끔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비밀리 이루어졌던 민족교육운동도 있었다. 그래서 1911년 일제는 조선교육력 공포에도 불구하고 서당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은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요. 1910년대 들어와서 한일의병대 항전이 계속됐다. 한일의병 부대들은 1910년대 전후로 대부분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최흥원 의병 부대 있죠. 이게 마지막 의병장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옮겨갔지만 뭐냐면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1910년대 간간히 최흥원이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독립의군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 자, 이런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활동은 삼일운동으로 계승되었고, 이것은 만세 시위운동을 통해 한층 격렬하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 이제 대한강복회 있죠. 대한강복회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공화주의 단체, 그래서 강령과 기본 계획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910년대 비밀결사의 정형을 보여줬던 것이 대한강복회다. 이는 의병운동 계열의 풍기강복당과 예국개몽운동 계열의 조선국권회복당이 그다음에 조국 강국의 목조가 될 소인연과 박락을 주고받으며 합면 단체였다. 그래서 대한강복회는 독립운동의 작은 마련, 이렇게 활동도 외워두셔야겠죠? 독립운동의 작은 마련, 우관학교 설립, 독립군 양성, 매국 친일분자들의 처단, 일본의 선멸전 전개 등의 투쟁 방법을 정하였다.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개척을 볼게요. 1910년대 전후하여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 후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자, 이들은 주로 예국개몽운동과 의병전쟁 이념과 논리를 합의시킨 독립전쟁입니다. 독립전쟁 논자들이다. 자, 이들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서부 간도를 포함한 남북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판단했다. 자, 왜 유동 지역을 했죠? 이 지역이 우리나라 한인 사회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예. 자,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것은 신민회다. 신민회가 되게 여러 역할을 했어요. 일단 독립군 기지 건설 있죠. 거기에 다 관여했고, 그 다음에 무관학교 설립 있죠. 신흥 무관학교 설립. 그래서 관여했어요. 그래서 독립군 기지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에 이제 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만주 운동의 기지 같은 거 이거 있죠? 이거 좀 위치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동영, 이희영 같은 주요 간부는 그 사원부에 거주하여 생활토전을 마련하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지역에서 그 안동인가요? 그 안동 지역이 상당히 부잣집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투자를 했어. 네. 결국은 나중에 끝이 안 좋아. 7형제 때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시영만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귀국했죠. 나중에 부통령까지 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곳에 경학사 부민단을 설립하고 어디예요? 경학사 부민단 위치가 삼원보죠. 예. 그 다음에 신흥 강투소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시켰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위치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서전 서술도 있네요. 명동학교도 이제 보고 북한도에서는 그 당시 이제 서전 서술과 명동학교가 이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교민대 자치기구로서 간민공동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왕청의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무관학교가 세워지는데 독립무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분교라고 보시면 돼요. 분교. 예. 그 다음에 밀산흥에서는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자,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한 연해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성립되었는데 이곳에 19세기 중엽부터 한인들이 이주하여 신안촌을 형성했다. 왜 그 당시 한인들이 여기 이주를 많이 했냐면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이제 극동 지역은 이제 허브예요. 러시아 입장 때는 그래갖고 그곳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 도시야. 하바로크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것들 건설해갖고 그때 도시 건설 사업에 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했고 특히 이제 동천철도라든지 시베리아 철도 때 그냥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와갖고 또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 그래서 이 지역의 한인들이 또 뭐냐면 나중에 사회주의도 빨리 받아들여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해조신문이나 대동공보 등 같은 신문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요. 의병자 유인석을 비롯한 이병우,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13도 위군을 활성하고 성명회 건업회. 성명회 건업회는 똑같은 단체예요. 이름만 바뀐 거야. 성명회는 1910년에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성명회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명회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뭐 이상설, 유인석 이런 사람인데 주 목적은 대한의 국민된 사람의 강복을 맹세하고 성취하고 한일 합방의 그런 부당성을 각국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일제가 러시아에 이제 항일하니까 해체됐어. 그래서 성명이 너무 정치적 목적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건업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건업회라는 건 뭐냐면 한국인들의 실업을 권장하자. 그래서 러시아 일제 탄압 때문에 해체됐지만 또 이 인원들이 다시 건업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달려간 거예요. 건업회는 이제 탄압받을 건덕지가 약간 없죠. 경제단체로 위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뭐냐면 건업신문을 이제 내고 아까 지금 언급했던 한민학교나 대전학교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들 단체는 국외 각 지역에 흩어져 무장 독립단체들을 모아 국가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1914년에 다시 재조직한 게 뭐냐면 대한강국군 정부예요. 그래서 대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희를 이제 내걸었다. 그래서 대한강국군 정부는 이제 그 당시 건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입된 최초의 임시정부야. 그 당시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강국군 정부가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최초의 임시정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시정부의 어떤 그 3.1운동에 만든 임시정부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원래 그때 분위기가 좀 약간
팽배했어. 좀 호의적인 것도 있어. 왜냐면 너일 전쟁이 10주년 기념이어서 1914년이면 너일 전쟁 1904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패배로 이제 선역하는 분위기가 러시아에 확산된 거야. 그러니까 반일적인 분위기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이제 항일 분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건설한 것이 대한민국 강복군 정부인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일본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가를 하니까 예전에 적이었지만 지금 친구잖아. 예, 곧바로 이제 한인 사회를 탄압을 했어요. 정치인 사회 단체들을 결국에는 건업회와 함께 이 대한민국 강복군 정부도 해체되고요. 건업신문도 이때 폐간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는 미주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하와이 미주 지역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래서 1903년부터 하와이에 보면 이제 사탕수수에도 노동 이민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가 형성되고 안창호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회를 설립하고 각지에 지혜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5개 이제 총회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거기 설립하고 박용만은 그 아까 대조선 국민공단을 만들죠. 여기 대조선 국민공단 시가행진 여기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멕시코에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로학교 세워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박용만이하고 하와이에서 이승만 갈등을 해갖고 결국엔 쫓겨나죠. 박용만이.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신규식이 이제 신해혁명에 참여한 박은식, 조성황 등을 위해서 동지사단 단체를 조직한 활동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상하이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고 3.1운동 이후에 국내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 이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단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제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동제사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식, 그다음 박은식, 정인복 해갖고 이제 무창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나중에 이제 박달학원도 설립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연합해서 또 동제사 개편해요. 신화 동제사라는 이름으로 또 개편이 돼. 신화 동제사. 그리고 제1차 만국 사회당 대표의 또 대표들도 파견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 이 동제사 단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한인 자치기구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강복군 정부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강복군 정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최초의 임시정부 가정부를 세웠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관련된 이제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3.1운동의 이제 전개 이제 보죠. 자, 3.1운동 전개를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3.1운동은 이제 이상하게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문제가 쉬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경을 이제 좀 보면 대외적 배경과 또 대내적 배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국권 피탈 전후에서 국외로 망명한 독립지사들이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요. 1910년대에 이르러 서간과 북간도를 중심으로 만주 지역을 비롯한 연해주, 중국, 미주 등지에 독립운동 기지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각각 독자적인 세력을 결집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국내에 연락하면서 또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국내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조국 독립의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고요. 그 민족자결주의가 이제 제창되죠. 그래서 이 민족자결주의는 그 당시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했지만 그 의도와 달리 각지의 독립운동가에게 큰 기회를 활용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갖고 1918년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이 윌슨에게 보내는 독립천원서를 작성하여 중국에 온 미국 특사에게 전달했고 다음에 김규식을 대표로 성장하여 파리 강의를 파견했고요. 미주 지역엔 대한민국 국민회가 이승만 등이 파리 강화회의를 파견을 결의했고 이승만 미국 대통령의 천원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요때 파리 강화회의를 파견하기 결의했는데 실제 보내진 못했어요. 왜냐면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 여권을 내주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때 이승만이 윌슨에게 보내준 천원서 내용이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것을 국제연맹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위임 통치 해달라.
근데 이때는 이게 19년 그 3월 며칠이었을까? 그때 3.1운동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이후인데 아직까지 3.1운동에 대한 어떤 소문이 안 들었고, 그 3월 한 3일인가 3월 4일 정도에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발각이 된 거야. 발각이 됐는지 그때 부각이 됐는지 이건 뒤에 부각돼서 그 당시 이제 국민 대표회를 열 때 이승만 막 그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채호 같은 사람은 이완용 있는 나라 갖다 팔았는데 뭐 그 이승만은 없는 나라 갖다 판다 그런 논리를 내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민회가 개최됐던 1923년에 보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1919년에 보내졌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야. 나중에 이게 자, 하여튼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제 파리강아지들 또 파견하는 윤회와 공천이 뭐 듣보잡인데 이런 사람들 파견했고, 자, 이러한 해외 소식이 알려지니까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이제 만들게 되고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에 큰 영향을 줬던 해외 독립운동선언서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28 독립선언서가 있고 대한 독립선언서 쭉쭉 있죠.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 그래서 그 기본 강의 교재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선언서 1917년에 공포된 게 있는데 대한단결선언이 있어요. 대동단결선언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는데 이 대동단결선언은 상해에서 발표했어요.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자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을 이제 보면 융의양자, 융의는 누구예요? 순종이죠. 자 순종이 삼보를 포기한 삼보는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 이게 한일 병탄 그 기점이죠. 그래서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이때부터는 뭐냐면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주권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국민에게 넘어가요. 국민 주권의 어떤 기점이 됐던 거죠. 그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형태를 망해도 주권은 영원해요. 이거 주권 불면론이야. 그래서 주권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는 없어졌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민 주권, 황제가 이제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제 주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자,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의 소멸되어가 곧 민권의 발생이요. 구한국의 최후의 나는 신한국의 최초의 나니 무슨 까닭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권 분멸론과 국민 주권론을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자, 이때는 그 신한혁명당이 주도했죠. 그래서 주권 분멸론, 국민 주권설 이렇게 있고 이 신한혁명당 이 선언을 계기해서 무슨 단체에 넘어가죠? 복벽주의와 해서 공화주의 넘어갔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입을 주장해요. 가정부 수입. 이 가정부 수입과 관련된 거 한번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정부를 수입하잖아요. 임시정부를. 근데 이제 이에 복권단체, 복권주의를, 그러니까 복벽주의죠? 복벽주의를 내세우는 건 가정부가 필요 없죠? 왜? 조선 조정이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인식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계몽운동과 의병운동 최초 통합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자들 대동단결하여 유일무이한 민족의 대표기구, 가정부를 수입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대동단결선언이 예전에 가정부, 임시정부와 그다음 공화 정치와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호독립선언 볼게요. 자, 무호독립선언 중강단이 만들었죠. 이 중강 대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무호는 왜 무호독립선언이에요? 1918년이 무호년이에요. 그래서 1918년에 무호년에 공포했다 해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공포된 건데 만주 길림이죠.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만주의 군수 독립단체에 단합시켜 무장 항해투쟁을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중국 전역 그 다음에 연해주 일대 미주 지역까지 영향을 확대했죠. 그래서 민족의 대표성을 확대했다. 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인데 실제로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 있죠.
기미 독립선언서에 직접적 영향을 준 건 28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앞에 이제 얘기한 무호 독립선언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무호 독립선언, 뭐 대동 단결선언보다는 28 독립선언을 더 강조해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조선 청년 독립단위에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 중에서 최홍파이 대표였고요. 이강수가 이 선언문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이강수가 좀 약간 정신이 좀 제도 바뀌었어. 민족주의자였어. 예. 그래갖고 이제 참고로 이강수가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변질됐냐면 별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항상 남자들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3.1운동을 하고 이제 뭐냐면 하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이강수가 저 상해 가서 이제 활동해요. 독립신문도 중필로 활동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이강수의 그 뭐냐면 여자친구를 찾고 일종의 이제 협상을 한 거죠. 너가 와야지 풀어주겠다. 그래갖고 이강수가 이제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국가 체포를 당했어. 그런데 2, 3일 지나고 나서 이강수가 맨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나온 거야. 고문 흔적 없이 고문도 안 받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변질됐구나. 그 당시에는 딱 만나면 이제 무조건 두들겨 패죠. 그러니까 두들겨 패기 전에 이미 이강수가 알아서 긴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뭐냐면 변절돼가지고 이제 극단으로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데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뭐냐면 정신이 좀 제도 박혀 있었어요. 이강수가.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선언문을 이제 초안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일본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려고 이제 가니까 이걸 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주냐면 그때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걸 통해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일본 경찰에 놔두겠어요? 결국엔 제시했죠. 실패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 28 독립 운동 그 선언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교과서에 되게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뭐냐면 3.1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보면 이제 무호 독립선언서, 뭐 28 독립선언서, 3.1운동 그리고 나중이지만 이제 천주교 자주 독립선언서 있어. 그래서 3.1운동은 제 생각에 그 기미 독립선언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제 유치하니까 이건 안 내는 거고 뭐가 나올 것 같으면 무호 독립선언이나 28 독립선언서 이 정도 나올 거니까 다 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2천만 형제 자매여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면 그 뭐가 되는 거야? 무호 독립선언이고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돼. 이렇게 하면 28 독립선언. 근데 이제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는 마치 싸우자는 논리 같지만 실제는 아니고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독립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겠다. 그 내용이야. 기본적 외교 독립론 이것도. 그래서 28 독립선언은 외교 독립론을 바탕을 한 거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 방법은 고종 독살설 뭐 등등등등 있는데 고종 독살설은 이제 고종이 그 당시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윤치호 일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윤치호 일기 보면 고종이 이제 식혜를 먹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사람이 막 피가 통하고 해가지고 죽었다. 또 식혜 아니면 커피?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학계에서는 뭐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의문점이야. 고종을 굳이 죽이려고 할 의도가 있었냐 일본이 반발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뭐 그 의도는 어떡하든 이게 팩트가 중요한 거죠. 그게 팩트를 믿으면서 그게 영향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진짜 직접적인 계기는 고종 독사설이 좀 약간 비중이 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떠나고 사실이 아니냐 떠나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3.1운동 전개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긴 하는데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이제 이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정비되고 있을 때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고종 황제의 죽음은 이게 독사설과 연결돼가지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일제 강압적인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등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이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례식을 치르면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장례식이 아니잖아. 고종 황제가 죽으니까 많은 전국에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또 일본이 또 그걸 또 막을 수도 없고 약간 이제 결사하기는 좀 그렇잖아 장례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한 곳에 모으니까 불만이 폭발돼 나간 거죠. 이걸 계기로. 그래서 이제 이때 국외에 먼저 그 전에 먼저 독립선언을 냈는데 아까 지금 28 독립선언, 대한 독립선언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종교계 인사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봤는데, 천주교, 기독교, 뭐 여러 단체들, 특히 천도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 천도교가. 근데 이상하게 유림세력들은 없었어. 유림세력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선언과 독립청원을 병행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또 웃긴 게, 이때도 외교 독립론과 비슷하게 했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이 들어줄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태화관에서 그 당시 독립선언서를 이제 하면 미국 33인이 거기에 이제 이에 맞춰서 이제 가가지고 저 탁월공원에서 민중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태화관에서 그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탁월공원 가기로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 그래놓고 거기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의견이 많죠. 이걸 뭐냐면 민중 폭동까지 하면 많이 다치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아니다. 얘네들이 겁먹고 한 거다. 왜냐면 거기 나가서 탁골공원에서 으쌰으쌰 하면 몇 년을 10년을 때릴 텐데 요 정도 하면 뭐 1년? 뭐 벌금형 정도니까 이게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일단 탁골공원에서 기다렸던 그 학생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다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주도를 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명망가 중심으로 했죠. 33인호.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 학생들 민중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요. 예. 그리고 그 33인들도, 물론 이제 독립운동 한 사람도 있지만, 체남산에 든 사람들 상당수가 뭐예요, 또, 나중에. 친일파 빠져들죠. 그래서 그 사실을 예전에 모강사가 얘기했다가 이제 욕을 넘어갔잖아. 그래서 민족 33인을 막 욕했다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겁먹어서 그런 것 같아. 쪼아가지고. 예. 자,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말라도 상관없어. 뭐, 다 관심도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천도교 기독교의 인사들과 불교 항영운동이 독립선언과 독립청원을 병행하고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3대 원칙을 내걸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학교 학생도 독창학을 권유하고 종교계와 학생 연합을 이뤘다. 거기에 이제 28 독립선언서 있죠. 이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게 많이 실렸어. 다른 그 선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청년 독립당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유학 중이었던 동경 조선청년 독립단이 주도했다. 이게 단체도 외워두셔야겠죠. 이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청에 자극받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한국 유학생 대회를 열고 600명을 모인 자리에서 채팔룡을 이제 대표로 해서 이강수가 작성한 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장일치를 가결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다가 일본 경찰 제지를 실패했다. 그래서 그 앞문장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조선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승리 얻어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하라. 요거 단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뭐 써야 돼? 28 독립선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있죠. 이 영향. 28 독립선언서는 곡자 국내 민족 지도자 학생들 알려져 사명운동을 일으킨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명운동을 직접 일으킨 계기가 됐던 게 실제 28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직접적인 계기야. 예. 자, 그럼 사명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사명운동은 이제 잠깐 이게 심화강의 교재를 좀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사명운동의 경계를 이제 크게 단계별로 나누면요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단계는 이제 민족 대표자들이 이제 중심으로 점화했죠. 그래갖고 아까처럼 그 대중화 이도나 비폭력 3대 원칙을 내걸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뭐 학생연합 해갖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도중에 이제 발표만 하고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래서 참여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실제로 2단계는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도시민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전국 확산이 됐고 특히 이제 철도변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어요. 왜냐면 철도에 따라 대도시가 발달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있고 요 단계까지는 평화적이에요. 여기 평화적인데 3단계 들어오면서 이제 비폭력의 원칙이 무너지죠. 이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1910년대 그 농업정책 때문에 얼마나 이제 뭐냐면 고통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바뀌게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농촌 상간벽지 학대하고 토지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 불만이 누적되면서
면사무소, 혁명주재소, 뭐 친위주의들 이제 비판하고, 그다음 4단계는 여기까지는 국내죠. 거기다 국외로 확대돼요. 뭐 연해주, 만주, 미주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그 3.1운동이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공중에 무차별 사격하고, 저 유명한 사건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뭐냐면 일종의 일본 애들이 본보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을 이제 뭐냐면 거기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뭐야, 기관총으로 난사한 사건이야. 그때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기자가 외국인 기자를 한 컷을 딱 찍었어. 수많은 말들보다는 한 컷의 사진이 상당히 위력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국제연에서 안 좋게 본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의 그 통치 아래 많은 조선인들이 행복하게 살다고 일본말 그대로 믿었는데, 막상 그렇게 행복하게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일본 애들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단 험악한 사진 하나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지. 그 당시에 일본이 좀 열강의 눈치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게 무슨 정치야? 문화 통치죠. 문화 통치.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3.1 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족 대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했죠. 여기 보면 천도교, 뭐 기독교, 불교인데 이상하죠. 유교는 없어. 네, 유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조국 독립이라는 명제에 교단과 종파를 초에 연합을 하기도 하고, 자금 마저를 비롯한 독립선언서 작성, 인쇄, 배포, 연락 등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들은 총독국 당국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민족 대표자가 이제 태화관을 모였어요. 태화관은 그 당시 왕실 요리 전문점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서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그다음 만세 산창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본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요기 단계 끝났고, 근데 이제 탑골공원에서 이제 2단계는 요기 때부터인데 기다리니까 안 온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학생 중심으로 해서 그 독자적인 독립선언식을 하고요. 한 학생이 이제 팔각정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모자를 하늘을 벗어 던지니까 만세 시위에 들어가죠. 이게 3.1운동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3.1운동에서 이제 주로 대도시에서 이제 먼저 출발했죠. 그래서 철도길에 따라서 평양, 진남포, 안주, 위서, 의주, 원산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직 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이제 주로 철도에 따라서 그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서울 동시에 이제 있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그 농촌 확대됐죠. 그래서 3월 하순과 4월 상순 사이에 전국 각지에 동시다발적이고 격렬한 시위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3.1운동은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민족 대표들이 주도했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비롯한 상인, 농민, 노동자 역할을 컸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방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대중을 동원하고 시위를 주도하면서 상인, 농민, 노동자들이 이를 적극 가담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의 인사를 보게 장례식이죠. 서울에 올라왔던 인사들 각기 방면으로 지방에 소식이 전하면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크게 확대됐고요. 그래서 그 경우가 거의 202만 명? 그 당시 상당히 거족적이죠. 그러니까 전 계층을 뭐냐면 초월해갖고 모두 참여했어. 예. 자, 그래서 3.1운동은 처음에는 시위운동을 이제 해가지고 조선의 독립만세. 그 당시에 뭐 대한독립만세보다는 조선독립만세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화적 시위를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좀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적 시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여튼 일제는 이제 뭐냐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수원의 제암리 그런 그 학살 사건도 일어났다. 그 시위군주는 일제의 야만적인 야만적인 탄압 분기에서 점차 무장을 갖추고 주동자 시위자를 잡아가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 주재소나 형병 분견소를 습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경찰과 형병을 살해하기도 하고 군청, 면사무소, 우편소를 습격하고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 밑에 제암리 사건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제암리 사건 때문에 이거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사진을 몰래 찍었어. 이게 전 세계 폭로가 됐거든 거야. 그래서 세계 여론이 안 좋게 보는 거야. 이 사건이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3.1운동이 국내에서 끝난 게 아니라 4단계 뭐예요? 국외로 확산됐죠? 그 만주, 연해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확산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쭉쭉 있는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3.1운동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예. 한두 가지는 외워두세요. 지금까지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올해가 3.1운동도 100주년 기념이잖아. 1919년. 거기에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네. 일제할 때. 아니면 연관시켜서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3.1운동하고 특히 이제 임시정부 있죠. 임시정부가 이제 작년에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또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나오는데 또 나와요. 또 임시정부. 항상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와. 그러니까 요번에 임시정부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임시정부 나온 게 있죠? 무장투쟁론인가? 나왔네, 작년에. 예, 임시정부 나왔네요. 어디에도 나올 수가 있어. 100주년이잖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뭐, 3.1운동 역사적 의미는 이거 나오면 못 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한두 마디 쓰겠죠. 근데 보면, 자, 민족사적으로 민족 구성원들에게 독립에 대한 강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조류의 기회가 됐고, 또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거족적이죠. 그래서 종교계 학생, 그다음 노동자, 농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만세 시려고 신분, 계급, 남녀노소 차별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을 하면 강화문 그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계기도 해갖고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에 참여 계층과 방법에 다양하게 이제 그 전개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2년간 방법론 1대 전개를 마련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일단은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대입을 했었는데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가 확립됐죠? 민주공화제가 확립되고요. 그 다음 사회주의 수용도 돼. 그래갖고 이 3.1운동을 좀 호수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호수를 3.1운동 모든 계층들이 이제 버무려가지고 하나 더 이제 묶고 이걸 계도 후대에 뭐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 방법론적으로는 운동방법론적으로는 외교독립론, 무장투쟁론, 그다음 실력 양성운동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돼 나가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1920년대 다양한 이념과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나타났고요. 그다음 3.1운동의 결과 이게 중요하죠.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1939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며칠이죠? 이거 최근에 문제가 되는 1919년 4월 예전에 13일로 돼 있었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일본 애들이 만든 그 뭐냐면 문서에 잘못 적혀 있는 것들을 그냥 수용해 갖고 4월 13일로 했다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해갖고 1919년 4월 10일로 고쳤죠. 예. 이게 한 1, 2년 만에 고쳤을까? 지금은 4월 12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달력보면 13일로 돼 있어. 그래서 학기 초에지 그것만 있었어요. 4월 12일 날 놀아야 되지 않는가. 예, 100주년 기념일인데. 근데 안 놀더라고. 진짜 안타까운데. 예,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3.1운동이 전개되어 이제 1919년 3월에서 4월까지 거쳐서 국내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건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가 구성되었고, 그 중국 상하이와 서울에 각각 임시정부가 구성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개 임시정부가 구성됐어요. 근데 실제 7개 임시정부 중에 대한국민의회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외에는 다 전단지 정부예요. 페이퍼 컴퍼니처럼 전단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한성정부부터 해갖고 한 5개는 실제로 전단지고, 실제로 운영해갖고 만들어진 건 2개예요. 대한국민회회,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그래서 나중에 대한국민회와 상해 임시정부에 충돌하죠. 어디에 먼저 임시정부를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국민회는 이거 만주 지역에 하자, 연해주나. 근데 이게 상해 임시정부는 상하이도 하자. 결국에는 이제 상하이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자, 하여튼 이들이 이제 1919년 9월달에 통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월 11일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기고 통합정부가 구성된 거는 9월달이에요.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복 때까지 민족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 활동했고요. 자, 5번째로는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 한인 무장투쟁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독립군 단체들 조직을 정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입작전을 해요.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되게 많아. 이 국내 진입작전 과정에서 이제 뒤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6월달, 이게 되게 중요하죠. 6월달. 이게 이제 무슨 전투죠? 봉오동 전투죠. 몰랐으면 뭘 썼을까? 그래서 10월달에는 청산리 전투했죠.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그러니까 연도가 중요한 뿐 아니라 개월도 중요하다고. 6월, 10월 이렇게. 자, 여섯 번째는 일제 무단통치 붕괴시켜 문화통치 전환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일제는 3.1운동을 보면서 기존의 무단통치로서 한국이 지배하기 어렵다. 이거 알고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는 식민통치 완화책을 이제 문화통치에 포함했고요. 그래서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다음 5.4운동도 영향을 줬고, 뭐 인도의 간디의 뭐 운동도 있고, 그런데 요게 이제 있는데 이건 우리 측만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사나 뭐 인도사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한번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3.1운동 내용도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